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강지훈.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여의도 최정상 펀드 매니저.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분석으로 수천억대의 자산을 굴리던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우아하고 재능 넘치는 아내 파티시의 윤서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부부. 견고한 성처럼 보이던 그들의 삶의 균열이 시작된 건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더욱 치명적인 달콤한 메시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휴대폰에 뜬단 세 글자. 꿈같은 맛. 그 문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고 그의 견고한 세상을 산산조각 낼 지진의 전조였습니다. 꿈같은 맛. 도대체 누구와? 왜? 서아? 당신 대체 나에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지훈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순수하고 오직 디저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여자라고. 하지만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그의 머리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사소한 행동, 눈빛, 심지어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의심의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의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을. 결국 그는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내를 향한 덫을 놓기로 결심합니다. 서아야. 나 주말에 부산에 급한 출장이 잡혔어. 금요일 저녁에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라 거절할 수가 없네. 미안한데 주말에 하준이 좀 잘 챙겨줘. 어머,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라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여보 없는 동안 하준이랑 둘이 맛있는 거 해먹고 잘 지낼게. 몸 조심히 다녀와. 아주 미세한 찰나의 안도감. 지훈은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식어갔죠.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한 잘 짜인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주말, 지훈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대신 그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작업복과 밀가루 묻은 앞치마 대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원피스에 거의 뿌리지 않던 샤넬 향수 냄새까지. 오늘 서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흙먼지와 버터 냄새 뒤섞인 연남동의 작은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샵의 불빛과 값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한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지훈은 레스토랑 건너편 가장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관객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예상했던 대로 미식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최준영이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서아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었지만 차 안의 지훈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서아는 지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생기와 열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이기라도 하듯.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숨을 멎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준영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감싸진 것입니다. 서아는 그의 아내는 놀라기는커녕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서아 씨의 디저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편의 시이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죠. 이런 섬세한 감각, 이런 대담한 시도, 프랑스 파리의 그 어떤 파티시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그 재능, 내가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은 이런 작은 작업실에 갇혀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준영 씨, 제 작업을, 제 디저트 속의 이야기를 알아봐 주시는 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남편은 그저 달콤한 설탕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설탕 덩어리. 서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당신의 꿈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지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탕 덩어리. 아내가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서아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순수한 기쁨,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황홀감, 그것은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지훈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화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최준영은 마치 마술사처럼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죠. 설마 반지? 약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의 최악의 상상은 빗나갔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졸링겐에서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섬세하게 세공된 전문가용 파티시의 나이프, 은으로 된 손잡이에는 윤COR라는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필기체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는 최고의 도구를 사용해야 마땅하죠. 이건 서아 씨의 손과 영혼을 위한 나의 작은 선물입니다. 이 칼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맛을 창조해주세요. 그것은 사업적인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적이고 우정의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미심장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아는 감격에 젖어 눈물까지 클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지금 이 순간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지훈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그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파국의 서막이 지금 막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지훈이 예상했던 대로 평소보다 훨씬 들떠 보였습니다. 그녀의 뺨은 옅은 와인빛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남자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그녀의 샤넬 향수가 뒤섞여 지훈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아, 여보, 아직 안 잤네? 오늘 새로 계약한 재료 공급업체 대표님이랑 저녁 먹고 왔어. 정말 좋은 분이라서 앞으로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아,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요.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내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령처럼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침대 및 상자에 숨겨두었던 그 비밀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 뿐만 아니라 지훈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세계가, 그녀의 은밀한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는 최준영에 대한 메모가 붉은 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 디저트의 영혼을 이해한다. 내가 왜 마다가스카르 산 바닐라빈을 고집하는지 그는 한 입만에 알아챘다. J, Y, 다 말했다. 이 캐러멜의 색이 황혼이질 무렵 자신의 눈동자 색과 닮았다고. 그의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의 칭찬은 메말랐던 내 창작의 샘을 다시 솟아나게 한다.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선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영혼 대부분을 그 남자에게 저당 잡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훈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최준영 투자그룹 투자계약서 조안. 그의 펀드 매니저로서의 날카로운 눈이 계약서의 한 조항에 얼음처럼 고정되었습니다. 제5조 2항. 본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창작 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독점적 창작 권리. 그 단어는 지훈의 머릿속에서 사이렌처럼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꿈을, 그리고 그녀의 인생 자체를 올가매려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덫이었습니다. 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덮으며 떨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부부간의 의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그리고 위태로운 가정을 이 교활한 포식자로부터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죠.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가장 냉철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지훈은 아내의 비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배신감의 뜨거운 불길은 이성의 차가운 물에 잠겨 꺼지고, 그 자리에는 펀드 매니저 특유의 냉철한 분노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독점적 창작 권리. 그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서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닌 아내의 영혼에 씌워질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어리석은 꿈에 취해 벼랑 끝으로 향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 그는 너저분한 감정적인 대립 대신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아 온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논리와 팩트라는 무기였죠. 그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아군, 20년지기 친구이자 같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잔뼈가 굵은 박민재 상무에게였습니다. 민재야, 나 지훈이다. 자는 거 아니지? 정말 미안한데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꼭 사고라도 친 사람처럼. 다름이 아니라 혹시
최준영이라는 사람 알아? 미식 평론가이자 엔젤 투자자로 활동하는. 박민재의 목소리에서 순간 잠이 달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훨씬 더 낮고 심각해진 톤의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최준영? 그 자식 이름을 내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네. 왜, 설마. 그놈이 너한테 접근했냐? 아니면 서아 씨한테? 서아. 아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를 받기로 한 것 같아. 디저트 가게 오픈하는 걸로. 그 순간 박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친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걱정과 날선 경고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은 그냥 돈 좀 있는 투자자가 아니야. 우리 같은 VC 업계에서는 그놈을 아티스트 헌터, 재능 있는 여자 사냥꾼이라고 불러. 그놈은 내 아내의 레시피만 원하는 게 아니야. 지훈아, 그 여자의 재능, 꿈, 그리고 영혼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포식자라고. 포식자. 그게 무슨 소리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 패턴은 똑같아.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꿈 많은 여성 창업가들만 귀신같이 골라서 접근해. 온갖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고 투자를 미끼로 교묘한 독소 조항이 가득한 계약서를 내밀지. 당신의 예술을 존중한다 따위의 말로 포장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아주 깊은 관계를 요구해. 만약 여자가 거부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땐 그 계약서 조항을 무기 삼아서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거나 동종업계에서 두 번 다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 벌써 그렇게 당한 스타트업이 내가 아는 것만 둘이야. 하나는 라벨모드라는 패션 플랫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우라 코스메틱이었어. 둘 다 재능 넘치는 여자 대표들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 여자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한 명은 동대문에서 알바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이게 그놈이 말하는 꿈의 실체야.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아내를 향했던 분노는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처절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아는 지금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꿀이 발린 치명적인 덫에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다투는 대신 이 전쟁을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판 위에서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요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밤을 새워 최준영의 투자 계약서 초안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였죠. 그는 계약서의 모든 독소 조항과 법적 허점, 숨겨진 의도들을 낱낱이 파헤쳐 마치 MA 전략 보고서 같은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아내와 최준영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치밀하게 계산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서아에게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주선하는 것처럼. 서아야, 오늘 저녁 최준영 씨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투자 관련해서 최종 조율할 게 있다고 하네. 당신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지난번에 입었던 그 실크 원피스 입고 나와. 강남에 있는 그 레스토랑 라시엘 7시야. 늦지마. 그리고 최준영에게는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정중한 제안을 담아서. 최준영 평론가님, 강재훈입니다. 아내 윤서아의 사업 투자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최종 논의하고 싶어 저녁 식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시엘에서 뵙겠습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지난번 지훈이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준영과 서아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마주쳤고
서로가 왜 이곳에 함께 불려 나왔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를 완벽하게 감춘 얼음 같은 표정의 강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먼저 와 있어? 아, 강지훈 대표님. 이런 식으로 뵙게 되는군요. 서프라이즈를 아주 좋아하시나 봅니다. 덕분에 분위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졌네요. 지훈은 최준영의 악수를 청하는 손과 가식적인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오직 싸늘하게 굳어버린 서아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에 대한 내 의견이야. 지훈은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서류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준영의 계약서를 법률적, 재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그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마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CEO처럼 오직 냉정한 펀드 매니저의 목소리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준영 씨가 제안한 계약서입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엔젤 투자 계약이지만 실상은 악질적인 약탈적 대출 계약에 가깝군요. 5조 이항의 독점적 창작 권리. 이건 사실상 현대판 노예 계약입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은 업계 평균의 5배에 달하고 투자금 회수 조건은 서아 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조항도 없고 출구 조항도 없으며 지분 희석 방지 조항 또한 미비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최준영 씨, 당신은 지금 내 아내의 재능을 담보로 한바탕 사채놀이를 하려는 겁니까? 라벨 모드와 아우라 코스메틱 때처럼 말이죠. 라벨 모드, 아우라 코스메틱, 그 이름들이 언급되자 최준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격앙된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려 했죠. 허허. 역시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분이라 그런지 대화가 딱딱하기 그지없군요. 예술과 꿈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고 모욕하다니. 강지훈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서아 씨의 섬세한 예술 세계를 1%라도 이해하기나 합니까? 당신은 그녀에게 안락한 집과 생활비는 줬을지 몰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꿈의 날개를 달아준 적은 없잖소. 당신이 숫자와 씨름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영혼과 대화했소. 꿈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달콤한 꿈의 대가가 내 아내의 영혼이라면 그런 악마의 꿈은 당장 찢어버려야지.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녀는 마치 재판정에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요. 두 사람 다. 여보, 제발.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서아 쪽으로 슥 밀어놓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자동차 키를 꺼내 그 옆에 탁 하고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레스토랑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 남자의 달콤한 독이든 계약서를 선택하든 아니면 이 차키를 가지고 나와 함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든 선택해. 윤서아. 하지만 당신 둘 다 가질 순 없어.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남자가 내민 장밋빛 미래의 약속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 찍은 남편이 던진 차갑고 비참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배경음악과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는 칼날위처럼 아슬아슬하고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지독한 침묵 속 서아의 선택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을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계약서가 아닌
차갑고 익숙한 현실이 담긴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의 최준영과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강지훈을 뒤로한 제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이 담긴 차키의 금속성 감촉은 지독하게 차가웠죠. 강남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펜트하우스까지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덤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창밖을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줄이 돋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전략적인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공허 한만이 그를 채웠습니다. 옆자리의 서아를 힐끗 쳐다보았죠.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당당한 파티시에도 최준영 앞에서 빛나던 매력적인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없이 작고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비난, 변명과 후회가 뒤엉켜 폭발 직전에 이른 위험한 진공 상태였죠. 마침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울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고요한 풍경과 대조적으로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설렘과 죄책감, 그리고 방금 겪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한데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면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모든 걸 다 망쳤어.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윤서아, 돈 때문이었어? 아니면 그냥 내가 지겨웠나? 내가 주는 삶이 답답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질문에 서아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회색빛 절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어. 나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 옆에서.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어. 당신 눈에는 주식시장의 그래프랑 숫자만 보였지. 바로 앞에 있는 나는, 점점 시들어가는 나는 보이지 않았잖아. 내 디저트. 당신은 그냥 취미라고 했지. 당신이 내 35번째 생일에 홍콩 출장 가서 보내준 비싼 꽃바구니는 기억해? 하지만 당신은 전화 한 통 없었어. 난 혼자서 생일 케이크 촛불을 껐어. 당신에겐 내일이 그냥 밀가루랑 설탕 덩어리로 만든 소일거리였겠지만 나한텐 내 인생 전부였는데. 서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그녀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리스크를 분석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말이죠. 그는 서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최준영 씨는 달랐어. 그는 그냥 내 케이크를 맛본 게 아니야. 내 노력, 내 눈물, 내 꿈을 맛봤어. 내가 대학 시절 처음 상을 탔던, 나조차 잊고 있던 디저트 이름을 기억해줬어. 내가 왜 타이티산 바닐라가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를 고집하는지. 그는 한 입만에 알아챘다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내가 여자로, 한 인간으로, 아티스트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서아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에 수십 개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왔는지를, 그는 아내의 꿈을 ROI 투자자 본수익률 나는 저울로 재단했고 그녀의 열정을 취미라는 단어로 폄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SPAKEAL, 취미? 내가 그걸 취미라고 불렀구나. 당신이 1년 전에 가게 디자인이라면서 보여준 스케치들. 난 그걸 10초 쳐다보고 말했지. 그 동네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ROI가 안 나와. 라고. 당신의 꿈을 부실 채권 분석하듯 평가했어. 세상에. 서아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고 너무 눈이 멀었어. 당신의 열정을 돈으로 계산했고 당신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감사인이었어.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어. 남편으로서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나누던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아의 휴대폰이 마치 발작하듯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준영이었죠. 서아가 공포에 질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윙윙거리는 진동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위태로운 공기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지우는 서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서아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이상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아한 가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포식자의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을 만들었어.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도 있어. 서울의 모든 푸드블로거들에게 당신이 남의 레시피나 훔치는 재능 없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줄까? 당신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다는 그 비밀 재료. 그거 참 재밌는 스토리던데? 다음 주 미슐랭 레스토랑 신메뉴에 그 스토리가 등장하면 어떨까? 두 번 다시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내일 아침 당신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될 거야. 각오해. 최준영의 저열한 협박은 두 사람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덜덜 몸을 떨었지만 지훈의 눈에서는 연민과 후회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분노는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이 망가뜨린 아내를 또다시 짓밟으려는 외부의 적, 공동의 적을 향한 것이었죠. 그는 서아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런 쓰레기가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이름을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야. 내가 해결해. 그 순간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투명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너와 나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와 그의 처절한 전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로에게 쌓아왔던 상처와 오해, 무관심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완벽한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뿐이었죠. 날것의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함께라는 감정으로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꼬박밤을 새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전투를 치른 두 명의 병사처럼 승자도 패자도 없이 오직 생존자만 남은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 아들 하준이 잠이 깬 듯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쳐 보이는 부모님을 보고 맑은 눈으로 물었죠. 엄마, 아빠, 안 자고 뭐해요? 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피로와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지친 하지만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랑 엄마랑 새로 나온 아주 어려운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 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케이크라서 밤을 꼬박 새워버렸네. 지훈의 대답은 아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라는 케이크는 지금 보기 흉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한 달 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진 신뢰는 조각난 거울과 같아서 다시 붙여도 그 틈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들의 약속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지훈과 서아는 매주 수요일 저녁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과 방어적인 단어들이 오가던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대화라는 것을 아주 서툴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날은 최악이었습니다. 잊었던 분노가 화산처럼 다시 치밀어 오르고 날카로운 의심이 서로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마치 부서진 케이크를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쌓아 올리는 것처럼 위태롭고 더디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상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주 작고 의외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펀드매니저 강지훈이 퇴근 후 아내의 작은 작업실로 매일 출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일을 감독하거나 숫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얀 앞치마를 둘렀죠. 아니, 이게 박력분이랑 강력분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다 똑같은 흰가루 아니었어? 이걸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보, 그건 쿠키처럼 바삭한 걸 만들 때 쓰는 박력분. 이건 빵처럼 쫄깃한 걸 만들 때 쓰는 강력, 단백질. 그러니까 글루텐 함량이 완전히 달라요. 당신이 매일 아침 보는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거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종목. 아, 코스피랑 코스닥.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 그럼 이 머랭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까지 쳐야 되는 건데? 이러다 내일 아침 고객 미팅 때 악수도 못하겠어.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뿔이 단단하게 설 때까지요. 거품기 끝에 묻혀서 들어 올렸을 때. 끝이 휘어지지 않을 때까지. 당신이 매일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섬세한 팔 근육이 필요하거든. 여의도의 타짜였던 그의 손은 밀가루와 버터, 앞에서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천억짜리 재무제표는 눈 감고도 분석할 수 있었지만 박력분과 강력분의 차이는 구분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가 재료를 설명하는 상기된 목소리에 반죽의 온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아는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최준영과의 투자 계약서 초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보는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서아야,
정말 괜찮겠어? 당신 평생의 꿈이었잖아. 강남에 당신 이름으로 된 가게를 내는 거. 이건 내 꿈이 아니었어. 그의 욕망이었지. 내 영혼을 담보로 한 화려한 신기루였을 뿐이야. 나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오롯이 내 힘으로 당신이 내 옆에 계속 있어준다면 그날 이후 그들의 집거실 테이블은 더 이상 냉전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적이 아닌 같은 편에 선 든든한 동지였죠. 지우는 더 이상 아내의 꿈을 리스크와 수익률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금융 지식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아내의 꿈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사업 계획서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무리한 대출은 위험해. 대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펀드나 우리 스토리를 담아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는 건 어때? 우리가 스토리를 잘 만들면 돼. 당신의 철학을 담아서. 내 철학. 응.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재료. 조금은 미련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아날로그 방식의 과정. 그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 나는 숫자로 그걸 세상에 증명해줄게. 서아는 지훈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서아의 작은 작업실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베이커리, 서아의 부엌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준영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SNS 계정들과 몇몇 돈에 매수된 푸드블로거들을 통해 서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명 파티시의 Y씨, 프랑스 유학파 셰프의 시그니처 레시피 표절 의혹, 업계의 도덕적 해이. 이대로 괜찮은가? 화제의 파티시의 윤서. 알고 보니 할머니의 비법이라던 유기농 재료는 값싼 수입품?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었습니다. 서아는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작고 소중한 꿈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도 전에 악의적인 소문에 의해 짓밟히는 것 같았죠. 그녀는 작업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과거처럼 그녀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야. 서아야.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마. 그냥 당신 하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 모든 글, 댓글, 악플 전부 스크린샷으로 증거 수집하고 있어. 내가 아는 최고의 IT 전문 변호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저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지우는 마치 적대적 MA를 방어하듯 최준영의 온라인 공격에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비방글의 IP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하고 서아의 레시피가 독창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아의 작은 작업실에서 케이크를 사 먹었던 얼마 되지 않지만 진심 어린 단골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아님 케이크는 한 입만 먹어봐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요. 저런 저급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땅콩 알레르기 있다고 하니까 밤을 새워서
저만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따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표절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작고 선한 목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막아서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와 지훈은 서아의 부엌 온라인 스토어의 첫 주문 물량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버터 냄새와 포장 상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공간.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죠? 지훈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백한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최준영 측에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비방글을 즉각 삭제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전화가 끊기고 작업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오븐이 돌아가는 기분, 좋은 소리만이 작게 들릴 뿐이었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이 동그래진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그 어떤 계산도 섞이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아야, 우리가 이겼어. 그 승리는 단지 법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싸워 얻어낸 첫 번째 승리이자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관계를 다시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주춧돌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 햇살이 기분 좋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서울 연남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아와 지훈의 부엌이라는 조금은 촌스럽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최준영의 자본으로 세워졌을지도 모를 강남의 화려하고 거대한 레스토랑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바닐라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행복한 소음의 중심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앞치마를 두른 강지훈과 윤서아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여의도의 날카로운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설픈 솜씨로 포장 상자를 접다가 구겨먹기 일쑤였고, 최신식 포스기 앞에서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가게는 작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게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아들 하준의 친구들 앞에서 하준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가게야. 저기 있는 케이크 우리 엄마가 다 만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아빠는 이제 맨날 엄마 도와줘. 지훈은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 재무제표를 조용히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수천억 원의 펀드를 굴리며 얻었던 그 짜릿한 성취감보다 아들의 저 자랑스러운 미소와 아내의 평온한 얼굴이 주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피엔딩은 동화 속에나 존재합니다. 현실의 상처는 반드시 흉터를 남기고 비가 오는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마련이죠. 어느 날 오후 케이크를 주문하던 한 손님이 무심코 과거의 기사를 언급하며 최준영의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본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 역시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마주 잡았죠. 그들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하는 대신 함께 마주보고 서로의 온기로 덮어줄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감돌았죠. 지훈이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있을 때 서아는 새로 만든 작은 케이크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만든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남은 재료로 새로 만들어 본 거야. 아직 이름은 못 정했는데. 한번 맛볼래요? 당신이 이 케이크의 첫 손님이야. 지우는 아내가 내민 작은 포크를 받아들고 케이크를 한 입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맛있네라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혀끝에 집중하며 그 안에 담긴 복잡하고 다층적인 맛을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의 가치를 분석하는 미식가처럼. 응. 맨 처음에는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맛이 혀를 확 감싸네. 꼭. 우리의 지난 겨울 같아. 쓰리고 아팠던 기억처럼. 그런데 그 쓴맛이 다 사라질 때쯤 안에서 숨어있던 라즈베리 쿨리가 톡 터져 나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콤달콤한 맛이 부드럽게 퍼져나가.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서 다시 발견한 설렘 같은 맛인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은은한 계피향이 이 모든 맛을 따뜻하게 감싸주네. 이건 희망의 맛이야. 서아야. 우리 맛. 서아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가게 안 서로에게 기댄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춥니다. 폭풍 같았던 불협화음의 소나타는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시작의 고다가 밤의 골목길에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